(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진행되는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만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특별재판부와 국정조사를 서로 수용하자는 빅딜이 제기됐지만 거대 양당이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이루진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쟁점 현안과 타협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입니다.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응시한 233명 중에서 218명, 합격률이 93.6%입니다. 원내 대표님들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하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일로 옮긴 것 같은데요. 국감 지휘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먼저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신의 당에 대한 평가는 좀 후하고 다른 당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그래도 생산적인 국감, 정책 국감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입법부가 정부의 1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고 네. 또 잘잘못을 가려서 비판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대안도 제시한 것이 국정감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이지만 아마 의원들이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네.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정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네. 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 유치원 비리 문제를 우리 박용진 의원이 제기하고 그 어떤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어떤 그 여론화를 시켰고 네. 그것이 토대가 돼서 유치원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유치원 그 3법을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발굴하고 어떤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좀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 역시 가장 크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김성태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이렇게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그런 hen주소를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여실없이 보여줬죠. 또한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 실기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또 일자리를 또 망치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려워진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탈원전 정책의 이념성이 국민의 엄청난 헬스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hen주소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또 알리게 된 것이고요. 네.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굳건한 이 한미동맹의 기조도 흔들면서 또 유엔 이 안보리 제재도 위태롭게 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핵 폐기를 통한 이 비핵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핵 폐기 의지를 무디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죠. 네. 이런 가운데도 역대 대한민국 헌정 사상이 이렇게 이번 국감처럼 청와대나 또 집권 여당의 조직적인 그런 국감 무력화 시도는 아마 없었을 것이죠.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지 않나, 또 판문점 선언으로 물타기가 되지 않나, 또 주무장관을 교체하지 않나. 기어이 이제 고용세습 이 국정조사 이 채용 비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들고 나온 것이죠. 심지어 여당의 반대로, 민주당의 반대로 몇 개 상임위에서는 아예 국정감사에서 정인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고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님. 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국감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특히 양당이 정쟁을 하고 또 수시로 파행이 있었는데요. 그 파행이 있을 때마다 저희 당이 중심을 잡고 또 정상화를 이끌었고요. 또 정책 국감, 경제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당이 가장 먼저 또 얘기를 했고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초반 2년보다도 더 사실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활약이 지난 30일 모 언론에서 13개 상임위원회에 가장 우수한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의 우수위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공동수상까지 포함해서 17명을 발표했는데 17명 중에 바른미래당 의원이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숫자는 전체의 약 10%지만 최우수 의원 숫자로 보면, 비율로 보면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내 대표님들이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많거든요.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평양 공동선언, 비준동의 문제 많으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실 거를 좀 당부드리면서 바로 그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왜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 소위 그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고,
재판에 그 영향을 미쳐서 네. 독립성을 해치는 이런 일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그 사법부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그게 완전히 그 사실로 드러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법부는 그 독립성과 공정성 이것을 생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 누구나 만약에 재판을 받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어떤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농단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는가 할 정도로 아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네. 일반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가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네. 그런데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영장 발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사법부에서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 사법부 일에 잘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의 국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입법부로서 그걸 자꾸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사법농단과 연루된 그런 그 고위 그 인사들이 검찰에서 만약에 기소하면 무죄를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어떤 세력을 규합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됐고요. 네. 저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네. 지금 사법부가 이대로 가서는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권위를 되찾는 네. 계기를 만들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그것은 특별재판부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합의하게 됐습니다. 네, 김관영 대표님 말씀 들어보고 김성태 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가능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여러 가지 입장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그동안 이 국민의 통제 또 국회 견제에서 나름대로 삼권 분립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숨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것이다. 네. 사법농단 사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좀 공정한 재판부를 꾸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특히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또 납득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기각을 해오면서 이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부터 특별재판부를 좀 구성을 해서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는 또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법농단 네. 사태로부터 좀 자유로운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위헌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박주민 의원 안이 대표 발의가 되어 있지만 그런 점에서 위헌적 요소들을 좀 제거해서 네. 이 야당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입장 한번. 네, 자유한국당도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사법정의가 실현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 누가 생각하더라도 사법농단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뭐 이 사법부 정의 차원에서라도 밝혀져야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 홍영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영장 청구 해가지고 이게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한다면은 이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뭡니까?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특별재판부를 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집권당 민주당의 고의적이고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 시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고용세습과 이 채용비리가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야 3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결의를 하고 서고 나니까 딱 이틀 이후에 민주당이 들고 놓은 게 이 특별재판부예요. 네. 이 특별재판부를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하나의 공세고 이 고용세습을 듣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실상 의도 자체도 좋지 않다. 그리고 특별재판부가 그러면은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이런 사법 정의를 뭐 세우는 차원이라면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 인사예요. 그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집권당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앉혀놓고 이 사람은 멀쩡하게 그냥 두고 나머지 판사들은 이 불신하고 사법부 이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은 믿지를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 예. 이건 앞뒤가 한참 바뀐 거죠. 특별재판부 하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법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조성되고 예. 현실이 된 것은 그 수장을 사퇴를 하게 하든지 그만두게 하고 난 이후에 특별재판부를 가지고 나와도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셔서 그 상권 분립이 위배되기 때문인 그렇죠. 게 가장 큽니까? 뭐가 가장 큰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별재판부는 당연히 이제 헌법 위반이에요. 사법권은 이 헌법 101조에 보면은 법관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법권은 재판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또 재판부 배당권도 이게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 배당을 사법부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까지 참여해가지고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헌법 101조 위반인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런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단체들의 이 재판 농단이었어요. 네. 한마디로 재판 거래였어요. 아시다시피 이 재판 거래는 20건 중에서 19건이 이미 그 거래옥이 있는 전에 재판 판결이 났던 것인데 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결국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 101조와 103조에 103조 같은 경우는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여론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구성된 이 특별재판부가 제대로 된 사법 정의를 구현하게 돼요. 결국은 네. 문재인 정권의 맞춤형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라고 하는 것이 제1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 대표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헌법 위헌의 가능성, 또 상권 분립 훼손의 가능성, 또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이제 그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회 구성이 현재 법안에 따르면은
변협에서 3명, 네. 또 법관회의에서 3명, 네. 뭐 기타 전문가 단체, 네. 소위 시민단체라고 시민단체. 생각되는 거기서 3명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시민단체의 추천 몫을 네. 제거를 시키고 뭐 다른 방법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한다든가 만약 저런 네.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모색이 해서 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부라는 것은 행정, 아까도 말씀드렸지, 행정, 입법하고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여기 왜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관여해가지고 한마디로 재판 구성을 합니까? 지금 김관영 대표께서 그 이게 바로 여기- 외부인사 3명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이제 뜻을 밝히셨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이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 자체가 한마디로 엉터리예요. 제가 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요. 네. 그거는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매년 합니다. 네. 그것은 사법의 어떤 행정이나 사법제도 설계 이런 데에 있어서까지도 일체의 국민들이 관여할 수 없고 국회도 말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틀 속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김관영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추천위원회를 그런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저도 무슨 시민단체의 네. 어떤 편향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 배제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안 성안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됩니다. 문제는 네. 이 사법농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의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만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걸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하면 어떤 좋은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 이번에 이제 사법부 재판거래업 관련 당사자인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네네. 이것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지적해온 재판의 공정성 확보가 현행 사법제도 하에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일 이번에도 또 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저 주장이 그나마 계속 뭐 이렇게 힘을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1948년 이 건국 이후에 반민특위 이 특별재판부 구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도로 서거난 이후에 이 특별재판부 현적이 한 번도 없어요. 3.15 부정선거 때도 부정선거 한번 그때는 다른 의미입니다. 솔직하게 그거는. 아니 김 대표님. 그런데 제가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김 대표님 잠깐만 이거 얘기 듣고 제가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들이 그 특별재판부 구성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만약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지금 중앙지법 형사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7개 그 재판부 중에서 5개 재판부가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거기에는 한 명의 피해자로 분류되는 재판부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 재판에서 그런 분들이 이 사법농단을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것이거든요. 잠깐만 제가 잠깐 사회를 보고 갈게요. 지금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외부 인사를 시민단체 인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7개 지금 중앙지법 재판부 가운데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 재판부가 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맞지 않아요. 민주당 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좀 전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이거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김관영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재판부 이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이 구명을 보면 벌써 홍영표 대표께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법률에 시민단체 세 사람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온 것은 저거는 자기네들도 모순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 문제가 된다면 이 9명의 그렇다는 추천위원이 결론은 2배수로 추천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가 뭐라도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입니다. 그 말씀을 아까 하셨고. 결국은 맞춤형 재판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김관영 대표 제가 좀 말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김 대표님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참 오죽하면 이런 상황이 돼버렸겠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충 코드 인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또 걱정도 일부에서는 또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헌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말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이것을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것은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네.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변협에서 10명을 추천을 하고 네. 그 중에서 국회에서 10명 중에서 비토만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예를 들면 5명 정도를 출연해서 없애고 나머지 5명을 확정해서 이 대법원장한테 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러니까 아까 2배수를 하고 이랬는데 그걸 또 늘리는 조금 3배수나 4배수로 늘리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몇 가지 또 재판이 지금 기소되면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하도록 되어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늘리고 뭐 등등 해서 야당이 그런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세 생각합니다.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법농단 사태, 이 엄중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 특별재판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논의의 어떤 시작에 지금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를 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거는 동의를 못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 기존의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이제 코드 인사인 김명수 이 대법원장이 그런 주도로 이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그 재판부의 결과를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네. 이런 위험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사법부까지도 우리가 정치권이 관여가 되면은 사법부의 정의는 요원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법농단은 이미 정치 권력의 과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사법부의 어떤 권위와 독립성 이런 것을 좀 회복할 건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법농단에 명백하게 관련돼서 증거가 다 온 국민들에게 알려진 이런 사람이 자기 셀프 재판을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그걸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그냥 완전 그냥 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집권당 대표께서 그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법부의 설사 야당이 그런 주장을 사법부의 해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말 불가피한 그건 조치입니다. 홍 대표님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3,000명 가까운 이 재판 판사들이
다 그래도 사법적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법부를 불신해버리고 특별재판부만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잠시만요. 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특별재판부만 갖고 지금 얘기를 쭉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법부를 불신한다기보다는 지금 사실 사법부가 그걸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좀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고용세습 요번에 그 국정조사에서 이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이 부분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어요. 지금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가 네,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입장이시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공공기관에서 지금 뭐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드러났지만 네.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철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공공기관에서의 고용 세습 문제, 채용 비리가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잡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고용 세습에 관한 단체 협약들이 있는 것을 쭉 저희 당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단체 협약에 그 고용 세습을 유지하는 그런 단체 협약을 가진 데가 10군데가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들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또 아니, 이제 고용 세습과 관련한 걸 단체 협약 조항으로 넣어놨다고요? 네, 예, 그냥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이틀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저희들 당론으로 이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단체 협약, 네. 이거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법안을 네.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이걸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고용세습 그리고 이 채용비리의 폐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점적이고 역점적으로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이 채용비리에 관한 부분은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발본색원해라. 그래서 요 근래에도 뭐 신한은행에서도 은행 내부 직원들, 간부들, 자녀들 이렇게 특혜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작년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가서 비정규직 제로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공공기관에 약 4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네.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의 엄격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어떤 경우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이런 채용 비리나 고용 세습이 만연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건 추상 같은 관리 감독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되려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그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고위 직원들의 이런 자녀들이나 심지어 부인 그리고 처형까지 이렇게 그냥 불법 부정 채용됐으면 이거는 국민적 분노는 알겠습니다. 그냥 용서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한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이런 겁니다. 네. 이제 지난주 감사원 감사가 우리 민주당 홍영표 대표께서 주장을 하셔가지고 아마 감사원 감사가 가장 유례없이 빠르게 이제 시작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 감사가 시작하면 결과를 나오기까지 3개월이 기본은 걸립니다. 네. 많이 걸린 걸 6개월, 1년도 가죠. 네. 그러면 그때 가면은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고용세습 채용 비리는 다 잊혀져 버려요. 잊혀진 이슈가 된다. 그러고 나면은 예. 아무래도 지금 감사원 알겠습니다. 이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데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국정조사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네. 어떤 순서가 있다는.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취업 비리 같은 게 나타나면 네.
이런 것이 정말 광범위하게 일어났나 하는 것은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누가 지금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를 용납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맨 먼저 거론한 고용세습과 취업비리가 있다 드러난 데가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한 곳이. 그래서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이 문제가 제기된 날 뭐 서울시청에 가서 농성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17,000명 중에 한 7, 8,000명이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이죠. 심지어는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 톱으로 뭐 전직 노조 위원장이 거기에 관련돼 있다 하다 그 다음 날 또 그 언론사가 허위 보도로 스스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지금 17,000명 중에서 1,900명이 이렇게 그 고용 친인척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00명이 그럼 다 문제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요즘에 사내 커플이 많습니다. 사내 커플이 한 720명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작년에 서울도시공사하고 메트로 이 두 기관이 통합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면서 또 24%가 친인척이 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저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용 세습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고위직이 자기 친인척을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작년에 어떤 대기업 노조에서 드러났지만 4천만 원, 5천만 원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 서울교통공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현재까지는 그 사내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수가 늘어났다든지 하면서 충분하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보를 받아서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정말 누가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켰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친인척의 누가 알겠습니다. 한 명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간부 한 명이 부인이 17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17년 동안이나 비정규직으로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뭐 광범위한 비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이 문제 자체를 계속해서 비판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밝히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는 않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밝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다만 지금 책임을 묻고 과장되거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국정조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과거에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국감처럼 실제로 뭐 7, 8천 명이 있다. 무슨 권력형 그런 취업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무슨 정말 뭐 돈을 받고 돈이 오간 취업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그건 없고 다시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공항공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14건의 취업비리가 발생했다. 그걸 알아봤더니 인천공항공사가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진신고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랬더니 14건이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12건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2건은 의혹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그런데 그 2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가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14건의 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해명됐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게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 이어질 걸 지금 걱정하시는 입장이시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밝혀야 되지만 네. 이런 정도 거의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알겠습니다. 않고 예,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관영 대표님. 예. 사실은 이제 홍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해명한 것들을 이제 기초해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것이 그 외에 많은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지금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취업비리 문제는 이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받고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정확한 원칙과 공개된 투명한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인사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취업에 관해서 뭐 청탁을 하면 청탁을 하는 사람이든 그 청탁을 받고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든 전부 다 은밀하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로 드러나기가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네.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많은 제보가 저는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사실 저희들도 상당한 제보를 그러니까 받고 있습니다. 감사보다 국정조사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감사원 감사 과거에 4대강 감사원에서 4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할 불신도 때마다 내용이 있으시고. 달라졌죠. 예. 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건 하더라도 국회는 또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나요? 홍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불신, 그게 지금 야당에선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전향적으로 국정조사하고 같이 수용을 해도 그렇게 어차피 사실을 밝히려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을 것 이번에 같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내부에서 제보를 받아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어떤 외부에서 권력자가 그 친인척을 거기에 취업을 시켰다든지 임원이 시켰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거나 진짜 단 한 건이라도 돈이 오갔거나 이러면 그런 제보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뒤로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보고 그것이 부족하다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그럼 야당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지만 그런 제보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걸 축적했다가 저는 지금 우리 11월 달 국회도 굉장히 바쁠 때 아닙니까? 그럼 충실한 국정조사를 하려면 정기국회 끝나고도 해도 되는 겁니다. 김성태 대표님, 요 부분에 대해 알겠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께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의 그런 기관 입장을 많이 대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는 주장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이 맞지 않아요. 이게 지난 이틀 전에 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국정조사나 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건 66% 가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 20일 동안에 약 17개의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친인척 채용비리 이 의혹만 400여 명이 됩니다. 400여 명이. 네. 그러니까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까지 치면 한 700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7개 해도 400여 명 나오는 상황인데 저걸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 10만 명이 벌써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홍 대표께서는 서울시 교통공사도 별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는데 그러면은 수서역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역장 부인 그리고 처형까지 이렇게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네. 그것도 그럼 친인척 채용이 아니에요? 또 민주노총 또 간부 또 해당된 내용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직 하면 그래서 시중에서 이 한마디로 공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이 들어가려면은
민주노총 부모를 두고 그렇지 않으면 박원순 캠프에서 일하라는 그런 이 자주 섞인 말들까지도 시중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 취업 준비생들도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네. 자신 있으면 조금 전에 정확한 말씀이에요.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빠른 내용이 정리가 돼요. 네, 맞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청문회하면서 그 많은 제보 들어오니까 특검 수사가 얼마나 큰 힘의 동력을 얻게 됐습니까? 그렇듯이 네, 우리 홍 대표님 지금 말씀 홍 좀 대표께서는 들어보죠. 감사원 감사 그냥 여기 의뢰해놨으니까 3개월 지나면 결과 나오니까 그거 지켜보고 국정조사하자. 입이 찼더라고. 예? 뱉어놨는데.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는 국정조사를 언젠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아니고 바로 지금 합시다. 문제 제기한 걸 가지고 국정조사 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거고요. 네. 진짜 그런 식으로 어떤 정쟁을 위한 국감 이것은 저희가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그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원도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는 저희가 법안과 예산과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월 정도면 대략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실 우리가 이게 아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취업 비리나 고용 세습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때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하겠습니다. 제가 김관영 대표님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요 말씀, 지금 만약 3개월 정도 감사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진짜 법안하고 예산 심사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그때 또 국조를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국조를 통상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수집 준비 기간 등 거쳐서 실제 청문회는 세 번 정도, 많으면 5번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전국이 경색돼서 11월, 12월에 처리해야 될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까 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여야 간의 경색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합의를 하고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관영 대표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 대표께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는 감사 이제 맡겨놨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판단을 하자 이런 건데 감사 아까 말씀하신 4대강 감사 4번 했는데 할 때마다 내용이 달랐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서울시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17,000명 중에서 11.2%의 쉽게 말하면 조사 내용이 1,285명의 친인척이 포함된 거예요. 그중에 112명이 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마당인데 감사 핑계하면서 이 국정감사를 자꾸 미루는 것은 민주당 이게 고용세습 문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뜻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저렇게 팩트 자체가 틀린 게요. 11.2%라고 하는데요. 전체 1,784명 중에 1,754명을 조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그중에서 11.2%가 나왔다는 거고요. 11.2%가 1,9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 배우자가 726명, 부모 자녀가 148명, 육촌 이내가 1,038명. 그 중에서 또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거의 중복된 숫자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대부분 이렇게 해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한 건 한 건을 다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감사원 감사를 좀 하고 나서 저는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 중반전에 이 문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어떤 제보가 이 교통공사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부에서 똑같은 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권력자나 회사의 고위직이 이렇게 그 친인척을 취업을 시켰다든지 예. 이런 구체적 제보가 그대로 있었습니까? 자, 홍 대표님, 제보는 심지어 그걸 왜 국정감사기관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됐다는 그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잠시만요. 필요하다는 아니 그 것입니다. 뒤로 국정감사 잠시만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그럼 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저는 밝히기 그래서 그걸 보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모아지면 하겠다 그랬는데 홍 대표님, 그 뒤로 그런 게 없었지 박원순 않습니까? 서울시장과 홍 대표 주장이 정말 맞지 않은 게 서울시 교통공사 17,000명 중에 17,000명을 상대로 전수조사가 된 게 아니에요. 11.2%란 거는. 그러니까 350개, 저 얘기 그 들어보세요. 사실부터 참 이렇게 왜 인정을 안 하는지 350개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있어. 350여 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부서만 펴고 팀장 내지는 그 부서의 책임자가 우리 부서에 친인척이나 이런 가족관계 이런 채용이 있나? 물어보니까 잠시만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만약 전혀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홍 대표님, 정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아까 김관영 대표께서 일단 합의하고 그래, 그 합의합시다. 국정조사 그 시기는 따로 한번 좀 미뤄서라도 한번 그러는 방향으로 합의만 하면 지금 한 3개월 동안 법안 심사도 있고 예산 심사도 있는데 그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냐.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법안이나 예산하고 연계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 66%가 채용비리 검찰 조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저는 거예요. 그것을 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처음에 그 사실 국감장에서 말하면서 17,000명 중에 한 7, 8,000명이 비리에 관련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사실 차이를 가지고 자꾸 이게 공방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니, 홍 대표님, 이 KBS 이런 공영방송에서도 7,000명이라는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 가짜 뉴스에 그 7,000명이라고 잠시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11.2%밖에 조사 안 해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다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보자고.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그걸 해야 하자는 된다는 거니까요. 좀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금 야당이 제보를 받고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속속 모아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주 국정조사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더 얘기해야 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좀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국회가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 후반기 국회에서 뭐가 지금 좀 처리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홍 대표님부터. 저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우선 이제 정기 국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달이면 약 470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곧 상임위별로 또 심사에 들어가고 애결위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어떤 민생 경제 또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법안도 어떤 우리 민생 경제에 관련된 거라든지 우리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나 또 공정 경제와 관련된 이런 법안들도 있고요. 또 공수처법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하는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있어서 이걸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많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11월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표 대표님은 후반기 시급한 걸로 뭘 꼽으시죠? 우선 내일 이제 예정 상설 협의체가 청와대에서 이제 열립니다. 세 분이 다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예정 상설 협의체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대통령께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이런 내용을 철회하고 또
아까 논의가 됐습니다만 서울시 교통공사의 이런 채용비리 고용시설에 이런 일자리 도둑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고용세습 방지 법안을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단체 협약상에 예. 이런 고용세습 행태가 띄우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이 법안이 네. 국회에서 반드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네. 나머지는 지금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위헌적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고 지난번 청와대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하고 평양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비준했습니다. 네네. 이 비준은 지금도 대통령께서 판단 잘 하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철회하시고 다시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비준해달라고 국회에 동의 요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지난번 비준 내용 철회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정치력을 보이겠습니다. 네, 김관영 대표님.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서민 경제도 어렵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지수도 네, 경제. 거의 뭐 최저치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네. 경제 성장의 밑받침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텐데 지난 9월 20일 날 사실 여야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경제 관련 네.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기를 원하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선거법입니다. 네, 네. 지금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강화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소위 모델로 하고 있는 네. 그런 선거제도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가장 큰 지금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진짜 이제 마무리해야 될 벌써 시간이에요. 진짜 오늘. 그런데 오늘 김 대표님 지금 얘기 또 시작하시면 더 길어집니다. 자, 제가 그 대표님들께 진짜 30초씩만 좀 대답해 주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 뼈아픈 얘기실 텐데. 먼저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님. 지금 바른미래당 존재감. 예.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30초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당의 개혁성을 더 강화하고 네. 또 자체적인 능력을 강화해서 지지 기반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통합 얘기들 네. 우리 옆에 김성태 대표님 계시지만 이제 그런 말씀도 좀 안 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자체적으로 좀 개혁을 하시고 자꾸 우리 당에 계신 분들을 모셔가는 것이 개혁의 모습인 양 이렇게 더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건 존재감을 위해서. 예, 저희 당 내부에 더 단합하고 더 저희가 정책 정당, 또 네, 대안을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정당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통 오르질 않고 있어요? 며칠 전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2%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야당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걸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대위 체제가 당을 쇄신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면서 또 수권 대한정당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이렇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지금 경제도 망치고 일자리도 날려버리고 또 앞으로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금 불확실한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 안보 이런 위기가 너무 커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50년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가라앉지 않고 또 문재인 정권이 이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한미 동맹이 알겠습니다. 약화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도록 예. 뭐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도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협조할 용의도 있습니다. 지지율 연연하지 않고 야당으로서 할 역할을 하겠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그 부동산, 고용 악화, 증시 추락, 그 여당으로서 상당히 책임이 크신데 말이죠. 진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네, 사실 지금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어서 저희 뭐 사실 정부 여당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저희가 더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경제가 과거에 어떤 성장을 해오면서 이제 어떤 제조업 중심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지금 거의 그 성장률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이제 외부의 요인이고 어떤 노력을.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고 네. 새로운 어떤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어떤 제조업과 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어떤 혁신 성장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벤처라든가 어떤 혁신 기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예.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 사실 일자리도 만들고 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네.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세 분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이 야당으로서 예.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 3일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제조업 침체 그리고 고용의 어려움이나 또 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제대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제 여건의 어려움과 위기를 뭐 여러 징후들 다 이제 인정하시고 판단하면서도 그 해법에 대해서는 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부러져서 예가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약을 달려 먹이는 그런 처방은 내놓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대담 요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20대 전반기 국회는 여야 간 대립으로 공전이 잦으면서 이른바 식물국회라는 지적 많이 받았는데요. 후반기 국회는 부디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